2024년 5월 15일 월요일 아침, 초췌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자가 충청남도 논산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그는 자신을 이강우라고 소개하며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자신의 형과 조카의 실종 사건을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다. 신고를 직접 접수한 사람은 강력팀장인 황인준 경정이었다. 그는 신고인의 얼굴에 서린 심각함을 인지하고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형사님, 강우 씨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제 형 이민혁과 올해 13살인 조카 이준서가 실종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며칠간 두 부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형과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께 여쭤보니 그분들도 지난 주말부터 형을 못 봤다고 합니다. 황 팀장이 물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게 언제였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형이 전화해서 주말에는 집에서 쉴 거라고 했습니다. 제 형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 말없이 일을 빼먹거나 어딜 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조카 준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아이는 아주 착하고 지금 기말고사 준비 중인데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말하기 힘든 사실을 털어놓기 위해 용기를 내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제 너무 걱정이 돼서 형님 댁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형수인 박선아 씨는 너무나 태연하더군요. 형이 군대 시절 친구가 위독해서 준서를 데리고 강원도에 갔다고 너무 급하게 가느라 저한테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설명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웠습니까? 네, 아주 많이요. 강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수님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며칠째 연락도 없이 멀리 갔는데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고 제가 계속 캐물으니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우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최근 동네에서 형수와 최진태라는 남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놈은 형과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놈이 형님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갔을 때도 그놈이 그 집에 있더군요. 저는 정말로 형과 조카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강우 씨의 신고는 즉시 경보를 울렸다. 모순으로 가득한 정황과 제3자의 등장.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었다. 황인준 팀장은 즉시 서장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곧바로 수사팀이 꾸려졌고 첫 번째 임무는 강우 씨가 제공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일단 실종 사건으로 접근한다. 황 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1팀은 강우 씨와 함께 이민혁 씨의 집으로 가서 아내 박선아 씨를 직접 대면한다. 태도를 관찰하고 진술을 대조할 것. 2팀은 서해 남아서 강원도에 있다는 군대 친구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시에 최진태의 신상과 주변 관계를 파악하도록. 약 1시간 후 1팀은 신진면 알랑리에 도착했다. 민혁 씨 가족의 낡은 단층 주택은 작은 골목 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강우 씨의 말과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최진태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고 박선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실종된 사람의 집에 평일 아침부터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찰, 특히 시동생의 모습을 본 선아와 진태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선아는 황급히 손을 옷에 닦으며 앞으로 나섰다. 박선아 씨, 논산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황 팀장이 말했다. 남편분과 아드님이 실종되었다는 이강우 씨의 신고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현재 이민혁 씨와 이준서 군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아는 약간 당황했지만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침착하게 답했다. 아, 네, 형사님들. 남편하고 아들은요, 남편 군대 시절 친구가 위독해서 강원도로 문병 갔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아직 시동생한테 연락을 못했나 봐요. 그녀는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상당히 유창하게 말했다. 그 친구분의 이름, 주소 혹은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확인차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자 선아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 그건 저도 잘. 남편 친구들 일은 제가 잘 묻질 않아서요. 그냥 강원도에 산다고만 했어요. 선아의 태도는 형사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지만 그들은 평정을 유지했다. 바로 그때 황 팀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서해 남은 이 팀의 전화였다. 그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팀장님, 보고 드립니다. 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혁 씨의 군 복무 시절 동기 명단을 신속하게 조회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방금 그 가족과 통화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건강하시고 지난 일주일간 민혁이나 준서라는 이름의 방문객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황 팀장은 전화를 끊고 박선화의 눈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선화 씨, 방금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의 강원도 친구는 아주 건강하고 남편과 아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강철 같던 반박에 박선화의 평정심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몰라요.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다른 데로 갔나 봐요. 최진태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 뭔데 여자를 이렇게 겁박하는 거야? 부부 사이의 일을 어떻게 아내가 다 알겠어? 진태의 개입은 형사들에게 이 두 사람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해 주었다. 하지만 의심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현재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 하나뿐이었다. 살인 사건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황인준 팀장은 이곳에서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박선화 씨, 최진태 씨, 이민혁 씨와 이준서 군의 실종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논산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소환장입니다. 현장 조사는 끝났다. 선화와 진태는 경찰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강우 씨는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집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황 팀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 실종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징후를 띈 사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박선화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1팀, 그가 무전기에 말했다. 최진태의 모든 동선과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정확히 알아내야겠어. 2팀은 이강우 씨와 다른 가족들을 계속 면담하면서 피해자 가족 내부의 갈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이 사건 절대 간단하지 않아. 논산경찰서에서 박선화와 최진태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획기적인 결과는 없었다. 두 용의자는 자신들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마주하고도 극도로 완강했다. 그들은 경찰이 시신을 찾지 못하는 한 자신들이 살인죄로 기소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 물정에 밝은 최진태는 매우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혁 부자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잘라 말했다. 억울합니다. 진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저와 선화 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 잘못이죠. 하지만 민혁이 형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선화 씨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강호 씨의 진술은 저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외도남이지만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만드는 치밀한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는 모든 의심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며 이것은 사고일 것이고 만약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아내 박선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 박선화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아내,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 역할을 연기했다. 전 정말 남편과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선화는 흐느꼈다. 남편이 강원도에 간다고 했어요. 전 그대로 믿었죠. 아마 거길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나 봐요. 남편 성격이 원래 좀 변덕스럽고 친구들 게임에 잘 넘어가거든요. 저도 지금 너무 걱정돼요. 형사들이 진태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선화는 인정하면서도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전 그냥 남편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외로운 여자였을 뿐이에요. 진태 씨가 옆에서 위로해줬고 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는 고향인 전라북도에서 전처와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외도와 가정폭력이 발각되어 이혼했다. 도박으로 인한 적지 않은 빚도 있었다. 진태는 논산의 건설 인부로 왔지만 입이 가볍고 순진한 여자들을 유혹하는 데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우며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한 남자의 초상이 점차 드러났다. 다른 팀은 민혁 씨 가족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이웃들과 가까운 친척들의 말을 통해 형사들은 민혁 씨 부부의 삶이 겉보기처럼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혁 씨는 착하고 자식을 사랑했지만 다소 무뚝뚝하고 속마음을 나누는 법을 몰랐다. 반면 선아는 물질적 욕구가 강하고 늘 불만을 품으며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오랫동안 골마 있었다. 수사는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런 돌파구 없이 흘러갔다. 풀려난 선아와 진태는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거의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각자 경찰의 감시 아래 최대한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사건은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수사팀은 민혁 부자가 살해당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시신을 찾을 수도 현장을 찾을 수도 없었다. 모두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타났다. 바로 이강우 씨였다. 형과 조카가 실종된 날부터 강우 씨는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아와 진태가 풀려났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분노하고 절망하게 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형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 밖에서 익숙한 마당을 바라보며 자신이 놓쳤을지 모를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낡은 나무 판자로 허술하게 덮여있는 오래된 우물에 멈췄다. 한 가지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 형 민혁이 불평했던 말을 떠올렸다. 두 형제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혁은 요즘 마당 뒤에 있는 낡은 우물에서 이상하게 냄새가 나. 너무 고약해서 주말에 사람 불러서 청소 좀 해야겠어. 라고 말했었다. 이 기억은 그가 혼란 속에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다른 디테일과 갑자기 연결되었다. 우물을 덮고 있는 나무 판자는 아주 새 것처럼 보였다. 이끼 낀 낡은 우물 벽과는 확연히 다른 밝은 나무색이었다. 갑자기 악취가 나기 시작한 우물, 그리고 급하게 덮인 덮개. 이 두 가지 별개로 보였던 사실이 갑자기 연결되면서 강우 씨의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즉시 황 팀장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귀중한 정보는 수사팀에게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날 밤 황인준 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수사팀 전원은 우물을 수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민혁 씨의 주택 및 부지 전체, 특히 우물 지역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즉시 작성되어 검찰에 제출되었고 승인을 받았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경찰 병력이 다시 한번 알랑리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고한 결의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형사의 직감은 황 팀장에게 이민혁 부자의 실종에 대한 해답이 강원도나 그 어떤 먼 곳이 아닌 바로 저 오래된 우물의 고인물과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2024년 5월 17일 새벽, 조용하던 알랑리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차 한 대, 구조대 특수차량 한 대가 작은 골목으로 진입하여 이민혁 씨의 집 주위에 엄격한 통제선을 설치했다. 차량 소음과 이례적인 공권력의 등장에 잠이 깬 마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다. 밤새 밀착 감시를 받던 박선아와 최진태는 현장에 출석하여 전 과정을 지켜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대용량 펌프와 밧줄 뭉치가 오래된 우물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막을 내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황인준 팀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우물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산업용 펌프가 우물 속으로 내려갔고 팽팽한 긴장감을 깨는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커멓고 걸쭉하며 역한 악취를 풍기는 물이 펌핑되기 시작하여 긴 호스를 따라 뒤편 공터로 흘러나갔다.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고 우물의 수위는 점차 낮아졌다. 시체 썩는 냄새는 점점 더 짙어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했다. 박선아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었고 두 눈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물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진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수갑찬 두 손을 꽉 쥐는 모습과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이 그의 공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물에 물이 진흙만 남았을 때 펌프가 꺼졌다. 방호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산소통을 매난 용감한 구조대원이 안전노프를 묶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깊고 어두운 우물 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현장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수백 개의 눈이 모두 우물 입구로 쏠렸다. 몇 분 후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우물 바닥에서 울려 퍼졌다. 방독면 때문에 변조되었지만 그 속의 충격은 감출 수 없었다. 지휘관님 보고합니다. 시신 발견, 최소 2구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2구의 시신이라는 말을 듣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동생 이강우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절규했다. 박선아는 그 확인 사살과도 같은 말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고 여성 경찰관들에 의해 집 안으로 옮겨졌다. 인양 작업은 극도의 어려움과 신중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올라온 시신은
낡은 방수포에 쌓인 성인 남성이었다. 물속에서 여러 날을 보내 부패가 심했지만 아직 입고 있는 작업복을 통해 이강우 씨는 그것이 자신의 형 이민혁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고통스럽게 오열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이 검은 진흙속을 계속 수색하던 중 두 번째 포대기를 끌어올렸다. 그것을 열자 더욱 비극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작고 웅크린 형체, 13살의 이준서 군이었다. 범인은 무고한 아이에게까지 잔혹한 손을 뻗쳤던 것이다. 알랑리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전의 소문과 수군거림은 이제 두 악마를 향한 저주와 욕설로 바뀌었다. 그들의 범죄는 인간성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2인 살인 중대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박선아와 최진태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현장에서 즉시 집행되었다. 이번에는 그들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두 피의자가 경찰서로 이송되는 동안 현장 감식과 부검은 더 큰 규모로 계속되었다. 집 전체가 과학수사 전문가들에 의해 샅샅이 뒤져졌다. 그들은 부엌 타일 틈에서 닦아냈지만 미처 지워지지 않은 혈흔을 발견했다.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개를 빻는 데 쓰던 나무 절굽공이에서도 의심스러운 흔적이 나왔다. 곧바로 실시된 정밀 부검 결과는 초기 의심을 확증하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민혁은 두부 외상과 신경안정제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희생자인 이준서 군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목 부위에는 목이 졸린 것과 일치하는 피멍이 있었다. 범인은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던 것이다. 말은 없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인 두구의 시신과 함께 황인준 팀장은 수색 단계가 끝났음을 알았다. 이제는 인간의 탈을 쓴 두 악마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해 답하게 만들어야 할 신문 단계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수사는 이제 무엇을 어디에서 찾는가에서 어떻게 왜를 밝히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었다. 현장 감식과 1차 부검이 완료된 후 수사팀은 이것이 계획된 2인 살인 사건임을 입증하는 반박 불가능한 과학적 증거들을 확보했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두 주범 박선아와 최진태가 격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논산경찰서의 두 조사실로 옮겨졌다. 교활하고 완강한 성격의 최진태는 베테랑 수사관들로 구성된 팀에 배정되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우물 아래에서 두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그는 극도로 완강하게 버티며 완벽할 정도로 놀라움과 분노를 연기했다. 세상에, 정말입니까? 진태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민혁이 형과 준서가 정말 우물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요? 누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죠? 설마 선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날 밤 그 여자가 남편이랑 엄청나게 싸우던데 세상에 저 독한 여자, 그는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의심의 방향을 돌려 자신을 용의자에서 연인의 범죄에 경악하는 목격자이자 제3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며 만약 범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부부싸움 끝에 남편과 자식에게 잔인하게 손을 댄 아내 박선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 황인준 팀장은 직접 박선아를 상대했다. 그는 극심한 공황과 정신적 붕괴 상태에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사건의 돌파구가 될 핵심 고리임을 알고 있었다. 선아는 넋이 나간 얼굴,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두구의 시신이 인양되는 것을 목격한 충격이 그녀의 모든 생기를 앗아간 듯했다. 황 팀장은 다그치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현장 사진들과 민혁 부자의 시신 사진들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법의학 감정 결과를 그 옆에 놓았다. 박선아 씨,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과학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 이민혁 씨는 머리를 가격당했고 강력한 수면제에 중독되었습니다. 아들 이준서 군은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물에 버려지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최진태가 바로 그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떨기만 했다. 이것도 알려드리죠. 황 팀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와의 조사에서 최진태는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으며 당신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밤 당신의 집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주범이자 단독 범행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죄를 벗기 위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혼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팀장의 말은 이미 산산조각 난 박선화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연남의 배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사실이 이제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이다. 그녀는 그를 위해 남편을 배신했고 그를 위해 천인공노할 범죄에 발을 들였으며 이제 바로 그가 자신을 혼자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아니에요. 선아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그놈 거짓말이에요. 개자식. 다 그놈이 시킨 짓이에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황 팀장이 말했다. 어째서 당신이 친남편과 아들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말해서 자신을 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더십시오. 박선화의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제가 다 불겠습니다. 전부 다 불겠어요. 그리고 고통과 죄악으로 얼룩진 기억의 강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선아는 숨막혔던 결혼 생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착하고 성실했지만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며 아내와 소통하는 법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단조로움과 생활고 속에서 흘러갔다. 한때 미모를 자랑했던 그녀는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며 점차 권태와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진태가 나타났어요. 선아는 말했다. 그는 남편과 같은 현장에서 일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입이 달고 칭찬을 잘하고 어딘가 거친 매력이 있었죠. 그는 제가 지치고 외로워하는 걸 알고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진태가 어떻게 달콤한 말과 세심한 배려로 자신을 조금씩 정복해 나갔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녀가 예쁘다고 음식을 잘한다고 칭찬했다. 그는 그녀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그는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것들은 비록 사소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전 마음이 약해졌고 죄악의 관계에 빠져들었어요. 선아는 눈물 속에서 말했다. 처음에는 마음속 답답함을 풀기 위한 하룻밤의 불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몇 달간 지속되었다. 최진태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기회를 보았다. 그는 내연녀의 머릿속에 독이 든 생각들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제 남편을 깎아내렸어요. 선화가 자백했다. 남편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처자식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는 저와 그가 함께하면 더 좋고 부유한 삶이 펼쳐질 거라는 환상을 그려줬어요. 제 미모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죠. 그 말들은 서서히 스며드는 독약처럼 선화의 생각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다른 눈, 원망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절정은 그가 제 남편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선아는 몸을 떨며 말을 이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몰래 만난 직후였어요. 그가 저를 안고 귓가에 속삭였죠. 그때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조사실의 형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가 제 귓가에 선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 남편이랑 사는 거 너무 힘들겠다. 내가 다 안쓰럽네. 만약 그 인간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라고 속삭였어요. 그 악마 같은 말은 처음에는 선아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지만 긴 밤 동안 남편에 대한 증오와 진태가 그려준 부유한 미래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면서 그 생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점차 하나의 가능성, 그녀가 막혔다고 생각한 삶의 유일한 탈출구로 변해갔다. 죄악의 씨앗은 그렇게 죄 많은 여인의 영혼 속에 공식적으로 뿌려졌다. 박선화의 자백은 수사관들을 죄악의 음모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다. 최진태가 머릿속에 심어준 남편 제거 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지만 교활한 진태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끈기 있게 달콤한 말과 장밋빛 미래, 그리고 육체적 접촉을 이용해 내연녀의 마지막 저항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그는 계속해서 민혁이 형만 사라지면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듯 눈을 질끈 감으며 회상했다. 그는 저에게 호화로운 삶을 약속했고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죄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될 거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했죠. 저는 점차 그 말을 믿게 됐어요.
남편에 대한 증오와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공포를 이겼다. 선아가 완전히 죄의 수렁에 빠지자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바로 진태였다. 그는 계산적이고 극도로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사고나 실종으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선아가 자백했다. 그리고 마당 뒤에 오래된 우물이 완벽한 장소라고 했죠. 그가 직접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우물이 아주 깊고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시신을 그곳에 버리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진태는 수면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색깔도 냄새도 없는 강력한 수면제를 구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주말 저녁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남편 민혁이 일주일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소주 몇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범행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또한 완벽한 거짓 시나리오도 함께 만들었다. 남편이 술을 마신 후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강원도 여행 시나리오로 바꾸었는데 그게 더 그럴듯하고 의심을 덜 살 것 같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진태는 디아제팜 수면제 10정이 든 약통을 선아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이 약을 전부 가루로 만들어 소주병에 타라고 했어요. 이 정도 양이면 황소라도 쓰러질 거라고 했죠. 선아는 흐느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의 손에서 수면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으로 제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거였어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운명의 밤 2024년 5월 19일 밤이 찾아왔다. 선화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저녁 남편 이민혁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피곤해 보이자 선화는 평소와 다른 소름 끼칠 정도로 위선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남편이 아주 좋아하는 생선 조림이 있는 저녁상을 차리고 미리 준비해둔 소주병을 꺼냈다. 여보, 피곤한데 한 잔해요. 그녀는 스스로도 역겨움을 느낄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리에 앉아 즐겁게 술을 따랐다. 십수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죽음의 술잔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갈아둔 수면제 가루 전부를 몰래 소주병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다. 그녀는 너무 두려워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고 남편이 알아챌까 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고된 하루 일과에 지친 민혁은 아내의 이상한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한 잔 그리고 두 잔을 비웠다. 잠시 후 강력한 수면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가 핑 돌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따라 술이 왜 이렇게 독하지? 그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고는 식탁에 머리를 밟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잠이었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와 박선아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식탁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음속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병적인 흥분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한 뒤 집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내연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단 두 글자,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짓고 그녀 자신의 인생에도 마침표를 찍는 두 글자였다. 다 됐어. 몇 분 후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문 앞에 나타났다. 최진태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쳐다본 뒤 선아를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처형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박선아의 자백은 수사관들을 범죄의 문턱, 두 연인이 한 생명을 끝장내기 직전에 운명적인 순간으로 이끌었다. 선아의 기억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걸쭉하게 계속 흘러나왔다. 집에 들어온 최진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있는 이민혁을 힐끗 본 뒤 선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개를 빻는 데 쓰던 단단한 나무 절구꽁이를 집어들고 선아와 함께 축 늘어진 민혁을 힘겹게 부축해 침실로 옮겼다. 하지만 그들이 막 손을 쓰려던 순간 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안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 이준서가 잠에서 깬 것이었다. 아이는 밖으로 나와 눈을 비비며 엄마와 아빠의 친구인 진태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아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선아와 진태를 경악하게 했다. 하지만 짐승 같은 본성을 지닌 최진태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저놈이 다 봤어. 진태는 도끼 서린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절국공이를 휘둘러 민혁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혁의 몸이 한번 크게 들썩인 뒤 그대로 잠잠해졌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한 준서는 마침내 비명을 질렀다. 아빠! 그 비명은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진태는 선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혹하게 불타올랐다. 살려둘 수 없어. 안 돼. 선아는 절규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제발, 쟤는 내 아들이야. 제발 살려줘. 닥쳐. 진태는 으르렁거리며 선아를 바닥으로 밀쳐냈다. 다 봤다고. 우리 둘 다 감방 가고 싶어? 말을 마친 그는 준서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에게 붙잡혔다. 그는 한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강하게 졸랐다. 준서는 절망적으로 발버둥 치며 엄마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선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들이 살해당하는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며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준서의 저항은 멈췄다. 작은 집안에는 이제 남편과 아들, 두 구의 시신만이 남았다. 박선아는 두 시신 사이에 앉아 있었다. 넋이 나간 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본 그 순간 그녀의 영혼도 함께 죽어버렸다. 그 후 밤의 정적 속에서 두 범인은 차례로 두 시신을 마당으로 옮겨 깊은 우물 속으로 밀어넣었고 자신들의 죄악을 어둠 속에 영원히 묻어버렸다. 박선아의 끔찍한 자백이 끝나고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온몸을 경련하며 완전히 기력을 잃었다. 수사팀은 이제 범죄의 전모를 상세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선화의 서명이 담긴 자백서는 최진태의 완강함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내연녀의 상세한 진술과 반박 불가능한 법의학적 증거들 앞에서 교활한 남자도 마침내 더 이상 죄를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록 주모자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박선아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두 범인의 자백으로 수사는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곧바로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다. 선아와 진태는 수면제를 타는 것부터 살해하고 두 부자의 시신을 우물에 유기하는 것까지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다시 한번 재현해야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신속하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사건 파일 전체는 2024년 6월 초 동급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이 사건은 여론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범죄의 잔혹성, 특히 다른 죄를 숨기기 위해 친아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인간성의 모든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정의는 실현될 준비를 마쳤다. 법률뿐만 아니라 가정의 윤리와 신성한 모성애까지 짓밟은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용도 합당하지 않았다. 두 범인의 앞날은 이미 정해졌다. 주모자이자 달콤한 말로 내연녀를 조종했으며 무고한 두 부자를 직접 잔혹하게 살해한 최진태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유일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다. 사형, 그리고 욕망과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 살해 계획에 동조했으며 마침내 친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도운 여자 박선아. 그녀가 아무리 순순히 자백했다 하더라도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녀에게 내려질 판결 또한 사형일 것이다. 두 번의 사형 선고, 그것은 불만과 불륜 관계에서 시작된 일련의 죄악이 맞이할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이 사건은 인간성의 타락에 대한 값비싸고 고통스러운 경고였다. 그것은 결혼 생활의 작은 균열, 거짓말, 비밀스러운 만남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괴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극은 우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수면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독이 든 달콤한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미래를 포함한 여러 인생과 운명의 완전한 파멸로 끝나는 것이었다. 알랑리의 오래된 우물은 메워지겠지만
그 비극적인 이야기는 영원히 아픈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배신의 파괴력을 결코 얕보지 마라. 일단 그 씨앗을 뿌리고 나면 거두게 되는 것은 눈물뿐만 아니라 피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일 수 있으므로